1982년 봄, 산업화의 열기가 부산 전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의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부두의 크레인은 쉼 없이 화물을 실어 나르며 대한민국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었죠. 그 최전선에 선 부산에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섰고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콘크리트 숲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발전의 이면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동래구의 신축 아파트 해동그린 맨션은 당시 최첨단 시설과 철저한 보안으로 안전의 상징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1982년 5월 14일 밤 신혼부부 박재원과 이영희가 평범하게 귀가한 직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초롱성 같은 보안 속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두 사람. 이것이 바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82 부산 미제 부부 실종 사건의 서막이었죠. 1982년의 부산은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12.6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도시는 멈추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중화학공업이 전성기를 맞이했고 한국의 조선소들은 밤낮 없이 불을 밝히며 세계 시장을 향한 거대한 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철의 제국들은 수만 명의 노동자를 먹여 살렸고 그들의 땀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지요. 부산 동래구는 그 성장의 혜택을 직접 누린 지역이었습니다. 온천과 사찰로 유명했던 동네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개발되며 좁은 한옥 골목 대신 현대식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찾아왔고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했습니다. 더 넓은 집, 더 나은 시설, 더 안전한 주거 환경. 그것이 모두가 꿈꾸던 미래였지요. 해동그린 맨션은 그 꿈의 상징이었습니다. 1981년 가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15층 규모로 동래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총 120세대가 입주할 수 있었고 설계 단계부터 프리미엄을 지향했습니다. 넓은 거실, 최신 주방시설, 세대별 인터폰,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 1980년대 초반 한국에서 이런 시설을 갖춘 아파트는 손에 꼽을 정도였지요. 아파트 1층에는 경비실이 자리했고 경비원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출입자는 모두 일지에 기록되었고 외부인은 인터폰 확인 없이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신뢰를 얻은 것은 흑백 CCTV였습니다. 단순 녹화가 아닌 경비실 모니터로 실시간 송출되는 이 장치는 당시로서는 최첨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범죄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사람들의 믿음이었지요. 입주민들 역시 남달랐습니다. 의사, 변호사, 기업 임원, 고위 공무원들. 당시 한 달 평균 임금이 20만 원을 조금 넘던 시절, 분양가는 무려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입주 자체가 곧 사회적 지위의 증명이었고, 사람들은 해동그린 맨션 주소를 명함에 새겨넣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 가운데 박재원은 조금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직함 대신 그는 현대중공업의 기계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조선소에 들어간 그는 15년 동안 묵묵히 용접과 절단, 조립을 이어왔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지워질 날이 없었고 작업복에서는 쇳가루, 냄새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술만큼은 인정받았고 엔진 조립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검소하게 살며 돈을 모아 마침내 해동그린 맨션 9층을 분양받았을 때 그는 내 집 마련이라는 평생의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재원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빠른 돈벌이에 관심이 많았고 1980년대 초 투기 열풍 속에서 한 투자 조합에 거액을 맡겼습니다. 처음엔 약속대로 높은 이자가 들어왔지만 1982년 초 그 조합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대표는 거액을 들고 도망쳤고 재원은 2,3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연봉의 4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요.
설상가상으로 그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자만으로도 매달 큰돈이 빠져나갔고 일부는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사채업자에게까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영희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자라났습니다. 부산 서면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명랑하고 사교적인 그녀는 학교에서 사랑받는 교사였고 아이들의 웃음을 누구보다 잘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녀에게 기대만큼의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재원은 성실했지만 지나치게 무뚝뚝했고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신혼의 따스함은 금세 사라지고 남은 것은 거리감뿐이었지요. 그러던 중 1982년 초 영희는 학교에 새로 부임한 체육교사 김태수를 만나게 됩니다. 활기차고 유머러스한 그는 영희와 정반대의 세계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과 웃음 속에서 영희는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봄이 되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영희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재원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얻지 못한 위안을 포기할 수 없었죠. 하지만 소문은 금세 번졌습니다. 교사 사회는 좁았고 누군가 눈치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발각된다면 교사 생활은 물론 결혼 생활도 끝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태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영희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1982년 5월 14일 토요일 박재원과 이영희 부부는 평범한 부부처럼 회사 동료들과의 저녁 모임을 마치고 아파트로 귀가했습니다. 밤 8시 50분 경비실 일지에는 분명히 그들의 귀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 인사를 건넨 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흔적이었지요.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파트의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흑백 CCTV와 경비원의 눈을 피해 어떻게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출입문 기록은 깨끗했고 모니터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흔적은 없었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재원과 이영희는 마치 공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산을 뒤흔든 1982년 부부 실종 사건의 서막이었지요. 1982년 5월 14일 토요일 부산의 하늘은 맑았고 저녁 무렵이 되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해동 그린 맨션의 입주민들은 각자의 주말을 보내고 있었고 그날은 평범한 저녁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날 밤 벌어질 일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경 박재원과 이영희 부부가 외출을 위해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경비원은 두 사람을 확인하고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902호 박재원 이영희 부부 외출 17시 05분. 부부는 평소보다 차려입었고 짧은 인사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평화롭게 목격된 마지막 장면이었지요. 부부는 서면의 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소 동료들과의 저녁 모임이 있었고 축하 자리였지요. 자리는 떠들썩했지만 재원은 평소와 달리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이었고 영희는 거의 대화에 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그저 그냥 좀 그래요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저녁 8시가 되자 모임은 끝났습니다. 일부는 이 차를 권했지만 재원은 곧장 집으로 가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부부는 택시에 올랐고 기사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창밖만 보더군요. 부부라기보다는 남 같았습니다. 8시 45분 해동그린 맨션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남편은 앞서 걷고 부인은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8시 50분 두 사람은 아파트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경비원은 다시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902호 귀가 20시 50분. 평소와 달리 밝은 인사도 없었고 두 사람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곧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두 사람은 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날 밤 904호에 사는 노부부는 복도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여자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부싸움쯤으로 여겼습니다. 10분 뒤 다시 무거운 물건을 끄는 소리와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웃은 결국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가정 문제에 남이 개입하는 것을 꺼리던 시대였기 때문이지요. 9시 15분, 외출해서 돌아온 대학생은 엘리베이터 바닥에 작은 빨간 얼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무도 9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아파트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902호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도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영희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고 남편 재원 역시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조선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동료 교사가 직접 해동그린 맨션을 찾아왔습니다. 벨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정돈된 상태였고 신발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없었습니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던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마치 증발한 듯 사라진 것이죠. 출입 기록은 분명히 있었지만 나간 기록은 없었습니다. 5월 19일 가족들은 경찰에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공백과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뿐이었습니다. 1982년 5월 19일 오후 2시 부산 동래경찰서에 한 통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박재원의 형 박재호였습니다. 동생 내외가 닷새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집에도 없고 직장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건을 맡은 최민수 형사는 단순한 가출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 사건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일지를 확인한 최 형사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5월 14일 저녁 8시 50분, 박재원과 이영희 부부가 귀가한 기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출입 흔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분명 로비에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들의 모습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어왔지만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902호를 수색했습니다. 신발장에는 두 사람의 신발이 그대로 있었고 거실과 침실은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여행 가방도 그대로였고 영희의 화장품과 액세서리도 손대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장기간 외출이나 계획적인 가출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엌의 냉장고 안에는 음식이 남아 있었고 일부는 상하기 시작했죠.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요일 밤 이후 사용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감식반은 지문을 채취했지만 두 사람 외의 제3자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 사라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박재원의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 이영희의 베이지색 핸드백, 그리고 작은 녹음기. 이 세 가지 물건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사팀은 아파트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옥상, 지하 주차장, 비상계단, 쓰레기 처리장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증언도 애매했습니다. 904호에 사는 한순자 씨는 토요일 밤 9시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여자의 비명 같았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특별한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엘리베이터 바닥에서 빨간 얼룩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청소가 끝난 후라 증거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조사가 이어질수록 사건은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재원의 재정 상황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2,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투기 열풍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사채업자와 조직 폭력배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최근 몇 주간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영리를 조사하자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학교의 체육 교사와 은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재원이 빚에 쫓겨 아내와 함께 도주했을 가능성, 또 하나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극단적인 사건으로 번졌을 가능성이었죠. 그러나 어느 쪽도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신도 범행 도구도 확실한 동기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빚과 불륜이라는 정황만 남았을 뿐입니다. 수사팀은 엘리베이터, CCTV, 경비원 교대 기록을 3차례나 검증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들어왔지만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지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시민들은 갖가지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아파트는 하루아침에 공포의 상징이 되었고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경찰의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6월 말 공식 발표는 계속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중단과 다름없었습니다. 박재원과 이영희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지요. 1982년 5월 22일 사건은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부산일보 사회면 한 구석에 작게 실린 기사였지요. 동래구 신축 아파트 신혼부부 실종.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실종 사건으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경찰이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나간 흔적이 전혀 없다는 발표를 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월 25일 부산일보는 일면 톱 기사로 사건을 다뤘습니다. 철옹성 아파트, 그러나 사라진 부부. CCTV 영상, 경비 일지, 잠긴 창문. 모든 것이 불가능한 실종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국제신문은 현대판 밀실 미스터리라는 제목을 달았고 경향신문은 서울판 지면에서 부산 신축 아파트 괴기 실종 사건이라 보도했습니다. 전국 언론이 달려들었고 KBS 9시 뉴스는 현장 영상을 내보내며 정말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미스터리가 된 것입니다. 언론의 집중 조명은 곧 여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다방에서도, 시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갔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야반도 주설이었습니다. 남편이 빚에 쫓겨 아내와 함께 도망쳤다. 실제로 재원이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가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CCTV와 경비, 잠긴 문과 창문. 아무도 그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설명하지 못했지요. 두 번째, 소문은 더 어두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 이영희의 불륜 사실이 언론에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새로운 의심을 품었습니다. 남편이 분노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시신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뒷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체를 바다에 버렸을 것이다. 둘 다 이미 끝난 것이다. 그 말들은 유족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잔인한 상상이었지요. 세 번째, 소문은 시대를 반영했습니다. 간첩 사건이다. 냉전의 긴장이 가득하던 시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쉽게 북한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조선소 기술을 빼돌렸을 것이다. 공작원들이 데려간 것이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네 번째, 소문은 더 기묘했습니다. 귀신이 데려갔다. 무속인들이 나서서 묘지터에서 지은 아파트라 땅 귀신이 노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거 없는 괴담이었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902호 앞을 뛰어 지나갔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기서 사라진 거 아니냐는 두려움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지요. 결국 언론은 이 소문들을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해동 그린 맨션의 저주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실 확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중은 공포와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아파트의 집값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입주민들은 억울했지만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902호는 빈집으로 남았고 창문은 밤마다 캄캄한 어둠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 꺼진 창문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시간은 흘렀습니다. 언론은 새로운 사건으로 눈을 돌렸고 사람들의 기억도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괴담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퍼져갔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부산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옛날의 해동 그린 맨션에서 그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이것은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기다립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언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기를.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1982년 봄, 해동 그린 맨션 9층에서 무언가가 벌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두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이 남아있을 뿐이지요. 그들의 자취는 미스터리로 덮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상상을 보탰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 미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해동 그린 맨션은 지금도 공포와 호기심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1983년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맞이한 첫 번째 새해였습니다. 박재원과 이영희의 가족들에게 설은 더 이상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명절은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이었지요. 재원의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위해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그 상이 산 사람을 위한 것인지 이미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아,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느냐? 그들은 대답 없는 독백을 날마다 되뇌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이미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 사건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매일같이 발생했고 한정된 인력은 다른 곳으로 향했지요. 담당 형사였던 최민수는 가끔 사건 파일을 꺼내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답을 찾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해동 그린 맨션 902호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여러 차례 새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사람들은 단호했습니다. 그 집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는 1983년 여름 전기와 수도를 끊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902호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유령의 집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인간은 어떤 상황에도 익숙해지는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 집 앞을 뛰어가며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귀신 나온다. 공포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일상의 일부가 된 공포는 더 이상 진짜 공포가 아니었지요. 1984년 사건 발생 2년째. 언론은 완전히 이 사건을 잊었습니다. 간혹 지역 신문에서 미제 사건 특집이 나올 때 한두 줄 언급되는 정도였습니다. 한때 온 나라를 흔들었던 미스터리는 이제 각주로만 남게 된 것이죠. 재원의 회사는 그를 실종자가 아닌 퇴사자로 처리했습니다. 법적으로 실종 선고는 7년을 기다려야 가능했지만 회사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새로운 기계공으로 채워졌고 동료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박재원? 아, 그 사라진 사람? 그는 이제 단순한 일화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가르쳤던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교사들이 부임했고 아이들은 졸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희를 기억하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었지요. 1985년에 부임한 새 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이미 잊힌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의 열기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섰고 역사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실종 사건은 더 이상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박재원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이지요. 영희의 부모는 딸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과 옷, 화장품까지 모든 것이 1982년 그날에 멈춘 채였습니다. 그들은 가끔 그 방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어디 있니?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침묵뿐이었습니다. 1990년 가족들은 결국 실종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박재원과 이영희를 법적으로 사망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덤은 없었습니다. 죽음조차 서류 위에서만 존재했지요. 902호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변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어둠, 먼지가 쌓인 현관. 이제는 그것마저도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익숙함은 공포를 지우는 법이지요. 1992년 사건 발생 10년째. 부산일보는 작은 회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10년 전 오늘 해동그린 맨션 부부 실종. 반쪽짜리 기사였고 새로운 내용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것이지요. 세월은 사람들의 기억을 무너뜨렸습니다. 박재원을 찾던 형 박재호조차 병마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안하다, 재원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고 합니다. 1999년 세기는 끝나고 새 천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해동그린 맨션 902호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그저 빈집이라 불렀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이야기였지요. 박재원과 이영희, 그들의 이름은 그렇게 세월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기록 몇 장과 점점 흐려지는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902호만큼은 여전히 어둡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 밤의 비밀을 간직한 증인처럼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1991년 7월 23일 화요일, 부산 국제시장의 한 모퉁이에 자리한 오래된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 김용철 씨가 손님이 맡긴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분해하던 중 배터리 칸 안쪽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P, J, W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 함께 접혀 있던 낡은 쪽지에는 단 5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옥상, 동쪽 바람. 의미를 알 수 없는 짧은 문장이었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김 씨는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놀라운 반응을 들었습니다. P, J, W, 그거 박재원 아니에요. 해동그린 맨션에서 사라진 그 사람. 그 순간 김 씨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실종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김 씨는 라디오와 쪽지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곧장 박재원의 영문 이름과 대조했고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라디오는 1979년 현대중공업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주었던 제품이었고 박재원 역시 그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었죠. 이 라디오는 분명 박재원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쪽지의 의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옥상, 동쪽 바람. 혹시 해동그린 맨션 옥상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수사팀은 9년 만에 옥상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물탱크, 환기구, 창고까지 샅샅이 확인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는 환기구를 뜻하는 것일까? 혹은 전혀 다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일까? 의문은 더 커졌을 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전국에서 수백 건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암호라는 해석, 은유라는 추측, 각종 해석이 넘쳐났지만 모두 공허한 말뿐이었지요. 그러던 중 박재원의 옛 동료가 의미심장한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재원이는 늘 힘들 때면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쐬곤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쪽지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떠나겠다는 상징일지도 모른다는 추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빚과 불륜의 압박 속에서 박재원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피를 결심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내 이영희 역시 같은 이유로 동의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해동그린 맨션 지하 환기구는 성인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통로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의 눈을 피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1991년 9월 언론은 이 추론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여론은 갈렸습니다. 일부는 결국 도망간 거였구나라며 수긍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9년 만에 나타난 라디오라니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닌가라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자발적 실종으로 정리했고 1992년에는 사실상 종결된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해동그린 맨션 사건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빚과 불륜에 시달리던 부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이야기, 도망으로 끝맺어진 선택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기억은 교훈처럼 소비되었고 미스터리는 풀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심어놓은 가짜 단서였고 진실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었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들었기에 쉽게 안도했지만 그때 밝혀진 것은 반전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을 덮는 장막이었을 뿐입니다. 박재원과 이영희는 실종자가 아니라 도피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자로 규정되었지요.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어두운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아래 침묵 속에 여전히 세상의 눈을 피해 잠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2001년 3월 부산시는 대규모 도시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래구의 노후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지요. 해동그린 맨션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이 건물은 낡아 있었고 주민들은 새로운 아파트로의 이주를 반겼습니다. 2001년 6월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장비가 벽을 무너뜨리고 먼지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902호 역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19년 동안 비어있던 그 방은 마침내 사라지는 듯 보였지요. 하지만 지하 작업이 진행되던 6월 23일 오후 뜻밖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굴착기 기사 송민호 씨가 흙더미 속에서 이상한 전선을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관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오래된 전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전선이 땅속 깊이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처럼 말이죠. 도면에는 없는 배선이었습니다. 전선을 따라가자 그것은 경비실의 CCTV 장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부에서 CCTV 녹화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미 묻혀 있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이 장치의 기술적 분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국과수 전문가들은 이 배선 방식이 1980년대 군사 보안 기술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기술자가 아닌 군사 통신이나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만이 설치할 수 있는 정교한 방식이었죠. 누군가 해동그린 맨션에 들어올 사람들을 감시하고 필요할 때는 CCTV 기록을 지우기 위해 이 장치를 심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1982년 5월 14일 그 장치는 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기록을 다시 확인한 결과 CCTV 테이프에는 약 1시간가량의 화질 불량 구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단순한 기계 결함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보니 의도적인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CCTV를 조작해
특정 장면을 지웠다면 어떨까요? 두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을 감춘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은폐였던 것이죠. 이제 퍼즐은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발견된 라디오와 쪽지는 진짜 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둔 가짜 단서였던 것입니다. 사건을 자발적 도피로 위장하기 위한 연막이었지요. 박재원은 단순한 조선소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사 기밀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가 알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죠. 아내 이영희는 단지 남편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사라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2001년의 재조사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박재원과 이영희는 스스로 도망친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누가, 왜, 어떻게 그들을 데려갔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가 범죄였나? 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진실 규명을 요구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박재원과 이영희는 도망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의 어둠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이었지요. 해동 그린 맨션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곳이 바로 그 자리야.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이지요. 박재원과 이영희. 그들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그들이 남긴 미스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지금 박재원과 이영희가 사라진 지 43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흔적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문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그날 밤 해동 그린 맨션 9층 902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박재원과 이영희는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평범한 부부였을까요? 빚에 시달리고 관계에 상처 입은 너무나 인간적인 두 사람이었을 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답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증인은 세상을 떠났으며 기록은 이미 폐기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권력이 흔적을 지우는데 능숙했던 시대라면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1982년 5월 14일 밤 사라진 것은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라진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진실을 은폐했고 누군가는 그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공포도 분노도 아닙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한 그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을 묻는 한 은폐는 완벽할 수 없는 것이죠. 박재원과 이영희, 이제는 이름 석자로만 남아있지만 그들이 살아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웃었고 사랑했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딸이었던 너무나도 평범했던 두 사람이었지요. 역사는 종종 권력자들이 씁니다. 그러나 기억은 다릅니다. 기억은 잊힌 자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박재원과 이영희를 기억하는 한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그 기억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1982년 그날 밤 사라진 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진실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4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가 있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이며 잊지 않는 자만이 역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